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 두 가지는 모두 러시아 소식입니다. 먼저 메인 뉴스 들어가기 앞서 간추린 단신 5가지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은 한국산 엔진을 얹은 튀르키예 차세대 전차 알타이가 시범 배치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부터 저희가 최근에 크림반도 지역에 굉장히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 폭풍우가 치고 있는 지역에 러시아가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했다. 여기까지 5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 초도 생산분을 드디어 시범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완성 10여 년 만의 양산인데 이번 배치 덕분에 노후화가 극심한 M60 계열 전차의 퇴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건 15년이 넘었고요. 이 알타이 전차의 시제 차량이 나온 것도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타이 전차가 양산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파워팩 문제입니다. 파워팩이라는 것은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결합한 전차의 동력 장치인데 원래 튀르키예가 여기에다가 독일제 파워팩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튀르키예가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 전차에 같은 계열의 파워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수 지원상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독일제 파워팩을 선택을 했었는데 튀르키예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죠. 바로 쿠르드족 문제입니다. 이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이 엔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알타이 전차가 우리 K2 전차의 설계도를 구매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개발은 됐지만은 튀르키예 현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0톤 가까이 무게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륜도 하나 더 많아졌고 차체도 커졌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파워팩을 찾지 못해서 근 10년 동안 사업이 계속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도 노후화된 M60 전차를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군도 노후화된 M60 전차를 제때 대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초도 양산분 100대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파워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국 방위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알타이 이야기를 했는데 초도 생산이 시작된 이 알타이 전차, 우리 K2 전차의 수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개전 첫날 하마스의 집중 공격이 있었던 가자지구 남쪽 키부츠 훌릿 지역의 이스라엘군 부대에서 5명의 여군이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17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17시간 동안 무려 50여 명의 적을 사살했다는데요.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 여군들로 이들은 서방 세계 최초로 실전에 참여한 여성 전차병 부대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군들, 예전부터 여성 징병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여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에 메르카바 마크 4 전차를 운용하는 이 부대, 한 개의 전차 반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차장은 중위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0살에서 23살 사이의 전차병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가자지구 남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 이 지역은 개전 초에 하마스의 공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죠.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 한 대가 포획돼서 거기에서 병사들이 끌려 나와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연출됐던 그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이 여군들이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여군들이 전차 내부에서 굉장히 무거운 120mm 전차 포탄을 들어서 장전하고 사격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총을 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매한가지인데 여성도 이렇게까지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스라엘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이 180여 대의 챌린저2 전차와 900여 대의 치프틴 전차를 장기 보관 상태로 치장하고 있음에도 자국 내 인프라 부족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영국 내 전차 생산 공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 장기 보관 물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재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국이 냉전 붕괴 전에는 라인 군단이라고 해서 독일의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기갑부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이후에 이 부대들이 모두가 해체가 됐고 현재는 200여 대도 채 안 되는 전차 전력으로 지상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전에 영국에는 쟁쟁한 전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열 오드넌스도 그렇고 비커스 암스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차세대 전차인 챌린저 3의 개량 작업을 독일 라인메탈한테 사실상 전부 다 맡겨놓을 정도로 전차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장 물자로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원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예비 물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이란판 이지스 전투함이라고 주장하는 방공 구축함 네일라만의 작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고 카스피해 일대에서 초도 운용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해 함대 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인데요. 과연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나라의 FFX 배치 3처럼 상단에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이 함교 앞부분에 보면은 VLS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의 후면 이쪽에 마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깃발들이 레이더 바로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레이더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란은 이 1500톤짜리 기존 호위함, 이란에서는 물론 구축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레이더를 장착해서 함대 방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군함 어디에도 함대공 미사일 발사 장치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란이 이런 군함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어떤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지 향후 선전 자료를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서부 해안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크림반도 서부 벨벳 공군기지에 최신의 수호이-30 SM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진 배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이 기지는 폭풍으로 쑥대밭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새로 배치된 전투기들은 멀쩡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크림반도도 그렇고 폭풍우 때문에 난립니다. 크림반도 지역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자포리자 이북 지역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28일 새벽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측 보도를 보면은 이 눈보라로 인해서 5명이 사망하고 여러 척의 선박이 좌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분명 러시아 측도 일기예보를 봤을 겁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우가 정통으로 관통하고 지나가는 지역에다가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를 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전투기들은 대부분 경납고가 아니라 활주로 바로 옆에 있는 택시웨이에 이렇게 쫙 늘어놓고 거기서 정비하고 무장 장착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호이-30 SM 전투기도 경납고가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이 벨벳 기지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배치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기지를 폭풍우가 몰아쳤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지 향후 오신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 2가지 전해드립니다. 2가지 모두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에서는 허위 보고서 작성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들을 종합해 만든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전황 브리핑에서 정말 황당한 숫자들이 튀어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활발한 방공작전을 수행해 다수의 공중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 미그-29도 2대 포함되어 있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군이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의 페트쇼트 라벤스크와 브라기노프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 전투기 2대를 격추했으며 이와 별개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다수의 GMLRS 로켓과 18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전과는 지난주 토요일인 11월 25일 하루에 거둔 전과인데요. 러시아는 국방부 보도자료는 물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이 전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과를 거뒀다고 주장한 11월 25일은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과 오데사 지역에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쳐 모든 항공기 비행이 중단됐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서는 초속 36m 이상의 강풍과 눈보라,
비바람이 몰아쳐 여러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도로와 철도가 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로 격추된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 숫자가 147대를 돌파했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는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미그-29 전투기 43대, 개전 이후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27대, 도합 70대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러시아는 이와 별개로 개전 이후 지금까지 442대의 방공 시스템, 13,611대의 기갑 차량, 하이마스를 포함한 1,185문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 7,175문의 야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취합하는 러시아 국방부 담당자들,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모양입니다. 자, 현재까지 서방 세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 숫자는 30문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는 하이마스의 숫자는 벌써 100문이 넘었죠.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전 그리고 개전 이후에 서방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기를 다 합치면 미그-29가 7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70대 아직도 전선에서 활발하게 날아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이 70대가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전선에서 활발하게 날아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70대 미만의 미그-29 전투기를 격추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국방부,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전과를 집계해보면 미그-29 파괴 숫자가 147대나 됐다는 겁니다. 뭐 전체 미그-29를 다 파괴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70대인데 나머지 77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11월 2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를 격추했다라고 발표했던 바로 그날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전투기가 뜨겠습니까?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해당 지역 상공에 우크라이나군 항공기가 없었는데 러시아 방공군은 도대체 화공에 있는 뭘 격추하고 미그-29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러시아군 말단부터 최상층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인물이죠. 루스탄 무다로프, 러시아군 상장인데 이 사람은 남부전선에서 불레다르 전투를 지휘해서 이곳에서 하루 만에 2개의 여단을 말아먹었습니다. 해군 육전여단 2개가 박살났고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이 박살이 났는데 이것을 승전했다라고 속여서 중장에서 상장으로 진급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서방 언론에 의해서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보직해임돼서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러시아군에서는 이런 방식의 허위 보고, 있다 치고, 했다 치고, 이겼다 치고 하는 그런 허위 보고가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슬라브족의 민족성인지 몇몇 관료들의 썩어빠진 일탈인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수량의 전차를 잃은 러시아는 거의 모든 군수공장을 풀가동해 전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을 높여 신형 전차를 대량 생산해도 모자랄 판국에 러시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대량으로 복원한 T-62 전차를 첨단 기술로 개량한 환골 탈태 버전을 개발했으며 최근 이 마개조 전차가 일선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루안스크 전선에 배치된 부대에 T-62M OBR-2023으로 명명된 최신 개량형 전차가 배치됐다면서 이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T-72 이상급 전차와 대등 이상의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차는 외형만 보면 도저히 T-62 계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T-90M 전차나 T-80 BVM 전차에 탑재되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이 적용됐고 PMM-T 포수 조준경과 소스나-U 열화상 조준장치 등 신형 전차에 탑재되는 조준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차는 차체에 비해 포탑이 과도하게 커 보이는 가분수 형상으로 완성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은 이 전차가 화력 지원은 물론 우크라이나군 전차와의 전차전에서도 성능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T-80BBM이나 T-90M과 같은 신형 전차로 가야 할 첨단 부품들이 구형 장비인 T-62M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러시아의 전차 소유에 비해 신형 3.5세대 전차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T-62를 개조해야 한다는 전선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공급받은 이후 일선에서 러시아군의 T-62 전차 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북한제 탄약 공급이 러시아군의 계륵 T-62의 입지를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전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60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차체에 굉장히 작은 계란형 포탑을 얹어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컴팩트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탑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T-60인지 T-90M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현대화된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장착되는 전자장비라든가 렐릭트 반응장갑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차 T-90M이나 T-80BBM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최신 전차로 가야 할 이 부품들을 왜 이런 구닥다리 전차에 붙여서 전선에 내보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차들은 대부분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 전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원하기 시작한 T-62, 과거에 구소련이 2만 대 가까이 생산했기 때문에 러시아군 치장 창고에 800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 차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 T-62 전차에 손을 못 대고 있던 이유가 탄약과 부품이죠. 단종된 지 워낙에 오래됐고요. 러시아군도 퇴역시킨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도 없고 여기서 사용할 포탄도 없었습니다. 이 T-62 전차는 러시아가 T-64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전차로 잠깐 쓰려고 만들었던 전차라서 세계 각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되진 않았습니다. 수출되더라도 러시아군에서 퇴역한 물량들이 넘어간 것이어가지고 현재도 각지에서 아직도 군수지원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 전차를 도입을 해서 아예 면허 생산을 했죠. 직도입뿐만 600에서 800대가 넘는다라고 하고, 지금 북한에서 천마호 전차라고 운영하고 있는 이 전차가 대부분 다 T-62 계열입니다. 부품은 물론이고 탄약까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T-62 전차의 115mm 활강포의 장점이 곡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곡사화기처럼 화력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기에 벌집탄이라고 해서 파편이 막 쏟아지는 그런 대인용 탄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병 탄약에 사용하는 고폭탄, 하이 익스플로시브도 이 주포를 통해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선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전차 대 전차끼리 부딪히는 교전보다는 이 전차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돌파하는 데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T-62M 전차도 이 115mm 활강포를 이용해서 보병 화력 지원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천마호 전차 그리고 폭풍호 전차까지를 이 T-62 전차의 개량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과 탄약을 생산했고 또 그것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에 풀어주기 시작한다면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수천 대의 T-62 전차가 성능 개량을 마치고 전선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차를 복원해서 전선으로 내보내는 것이 공장에서 완전히 신규로 T-70이나 90 같은 전차를 생산해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전선에 나타나는 러시아군 T-62 전차의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정말 많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